암환자에게 사과라는 것은 그냥 건강한 과일이 아니고요. 환경이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몸을 재구성해주는 과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과는 암 역학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많이 섭취하는 그룹에서 폐암과 대장암과 유방암의 위험이 감소했다라는 경향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사과는 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암 환자에게 사과라는 것은 그냥 건강한 과일이 아니고요. 환경이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몸을 재구성해주는 과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과의 주요 성분들이 암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몸의 환경을 잘 만들어줍니다. 그 첫 번째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입니다. 이 펙틴의 경우에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거든요. 장 점막을 아주 잘 건강하게 지켜주고요. 장내 미생물도 잘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가 물에 녹아서 혈당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폴리페놀 중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또 퀘르세틴과 함께 카테킨, 프로안토시아니딘이 들어있어서 매우 강력한 항산화, 항염,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기산, 말릭 애시드라 그래서 유기산의 경우에는 담즙의 흐름을 도와주고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간 해독에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또 비타민C도 굉장히 많죠. 비타민C와 함께 파이토케미컬 이 복합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위장 그리고 혈관, 림프의 순환들을 모두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항산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프리바이오틱 성분인데요. 장내 미생물에게 먹이가 되는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과 함께 또 올리고당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 구성들이 암 환자에게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장 기능, 또 면역, 혈당 대사, 세포 환경을 동시에 조절하는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과 단독 효과라기보다는 이 사과라는 성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신체 환경 변화가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가 그냥 뛰어난 과일이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정렬시켜주는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과가 암 환자의 장을 어떻게 바꾸나요? 항암 과정 중에 치료 중에는 장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맞을 때도 그렇고요. 스테로이드, 항생제, 방사선 모두 다 점막을 어느 정도 손상시켜주고요. 장내 미생물도 줄어들고 또 변비나 설사를 반복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전체적으로 영양이 잘 흡수가 안 되죠. 몸 전체 컨디션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몸 상태에서 이 장의 환경을 다시 건강한 환경으로 바꿔주는, 회복시켜주는 이 과일이 사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단수지방산의 경우에는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항염 신호 전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 단수지방산도 사과를 섭취할 경우에는 늘어나는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설사, 변비, 또 장내 모든 환경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일이 바로 사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 이 폴리페놀은 약 30에서 50% 정도가 껍질에 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좀 최대한 같이 드시되 장이 지나치게 예민한 분들은 이 껍질을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껍질에 존재하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바로 장 점막의 손상을 줄여주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장암과 관련된 동물 연구에서도 사과에 들어있는 이 항산화 성분들은 콕스2라는 염증 물질을 억제해주고 전체적으로 염증도 줄여주고 대장 용종의 크기도 줄여줬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과가 면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과에 굉장히 풍부한 영양소 핵심은 바로 폴리페놀 성분인데요. 여기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 제가 계속 이 퀘르세틴 중요하다 얘기 많이 하는데 아주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또 카테킨 성분도 있어요. 이것은 면역의 균형을 조절해 주고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은 염증 매개인자인 NF-카파비의 경로를 억제해 줍니다. 연구 결과 CRP 수치, 염증 물질의 수치가 줄어들고 인터루킨 6나 TNF-알파 같은 염증 물질도 같이 줄어들고 산화 스트레스 지표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일단 전체의 염증 수준을 낮춰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몸의 환경인데요. 바로 사과가 그 염증 환경을 낮춰주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압력학 연구에서 발견된 사과의 놀라운 효능은 무엇인가요? 네, 사과는 암 역학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다수의 메타 분석에서 사과를 많이 섭취한 그룹과 적게 섭취하는 그룹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많이 섭취하는 그룹에서 폐암과 대장암과 유방암의 위험이 감소했다라는 경향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 연구를 사과가 암을 예방해요 이것보다 사과를 포함한 식습관이 건강한 몸의 내부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사과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요, 일단 잠재적으로 이 암의 환경, 항암 환경의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요. 그 핵심은 장내 미생물이 다양해지고 염증 지표가 줄어들고 항산화 지표가 올라가는 이 내용들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의 이 세포 보호 효과 중에서는 또 미토콘드리아도 보호해주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활성산소를 상당히 낮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화된 세포를 보호해주고 미토콘드리아에 필요한 항산화 영양소 또 여러 영양소들을 같이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서 세포 보호와 미토콘드리아 보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과의 좋은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질수록 피로 회복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체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근육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전체적으로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미토콘드리아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과의 케르세틴은 상당히 세포 보호, 미토콘드리아 기능 보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 말릭 애시드라는 산인데요. 간 해독과 대사 회복을 보조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과의 유기산은 담즙 분비와 소화를 도와주고요. 간 대사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간 수치가 매우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이 건강한 세포 재생에 간접적으로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사과는 하루 권장량을 중간 크기 사과 1개 정도 또는 반 개를 2번씩 나누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과일 섭취에 크게 더 무리가 없는 분들은 하루에 2개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당 지수가 현미보다도 훨씬 낮아요. 현미에 비해 20이나 더 낮기 때문에 혈당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껍질을 같이 드시는 것이 사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사과의 이 폴리페놀 성분은 절반 이상이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농약이나 또 왁스칠 때문에 우려가 되신다면 베이킹소다로 잘 세척하시고 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세척하셔서 꼭 깨끗하게 씻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유기농 사과,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사과를 잘 골라 드시는 것이 또 환자들에게는 또 안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위장 상태에 따라서 사과는 또 잘 골라 드셔야 돼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속쓰린데 사과가 좋다고 하니까 사과를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사과를 드시지 말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위 속쓰림이 좀 심한 날, 위장 상태가 안 좋은 날, 위염이 좀 심한 날에는 저는 사과를 좀 일단 드시지 마시고 또 신맛이 약한 다른 과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산이 괜찮은 상태에서만 드시는 것이 좋고요. 좀 또 설사가 좀 심한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좀 사과를 좀 줄여 드시거나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만약에 변비가 있는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사과를 생으로 껍질째 잘 드시고 또 물도 같이 드시면 변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암 환자들에게 가장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완전 소화 측면과 또 완전 면역, 이것을 통한 완전 항암, 그 다음에 세포 재생, 이렇게 네 가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장 점막 개선이나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도와주고 소화 효소의 부분이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완전 소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폴리페놀과 비타민C가 풍부하니까 완전 면역에도 도움이 되겠죠. 또 이렇게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몸이 항산화 환경, 항염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완전 항암의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또 단세지방산이나 퀘르세틴 성분들 전체적으로 꾸준히 사과와 함께 좋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신다면 우리 몸 전체 건강한 세포의 분열, 세포 재생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과는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비싼 과일이 아니고 비싼 영양 보조 식품이 아니죠. 언제든 구하기 쉽고 또 먹기에 힘들지 않고 맛있는 굉장히 좋은 영양 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의 또 장의 건강, 또 면역, 대사, 세포 재생을 동시에 돕는 우리 몸의 구조를 회복시키는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과 한 개가 암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개선시켜주는 것은 확실한 변화 효과가 있습니다. 장이 안정이 되고 면역력에 균형을 주고 염증과 산화된 몸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암 치료의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킨다는 이 큰 축에서 오늘 사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과 하나 드시는 습관, 하나 두 개 드시는 습관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데 기여를 하니까요. 이런 좋은 습관 꼭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에게 권장하는 조리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네, 똑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독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온 조리의 경우는 단백질을 변성시키잖아요.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160도가 넘어가는 고온에서는 최종 당화산물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또 200도가 넘어가게 되면 HCA와 pH 같은 발암 물질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굽기, 튀기기, 볶기 이런 것들은 모두 고온 조리법이잖아요. 맛은 좋을 수 있는데 사실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직화구이, 숯불구이는 아주 피해야 돼요. 불꽃이 직접 닿으면요,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고 타거나 그을려진 부분에 독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베큐, 삼겹살 구이, 숯불갈비를 지켜 먹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암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이제 물을 이용한 조리법이에요. 물로 찌거나 삶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잖아요. 이 온도에서는 최종 당화산물이나 발암물질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단백질은 충분히 있지만 독성 물질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찜의 경우에는 영양소 손실도 적잖아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물에 녹아 나오는 것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삶게 되면 많이 손실이 돼버리죠. 근데 찌면 대부분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생선찜, 닭가슴살찜, 두부찜, 계란찜 이런 것들은 모두 건강한 조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삶아 드시는 것도 좋아요. 수육이나 백숙이나 삶은 계란은 안전한 단백질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국물 요리도 몸이 너무 차가운 경우에는 밥과 잘 분리해서 드실 경우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나 미역국이나 생선탕 같은 경우에는 밥과 구분해서만 잘 드시면 소화 부담이 없고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물을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퓨린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래 끓이는 것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리 도구 중에서 또 좋은 것은 압력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압력에서 빨리 익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또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뼈째 먹는 생선도 압력솥에 넣으면 뼈까지 잘 익어서 부드러워져서 또 칼슘까지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회 좋아하시는 분에게 좋은 방법인데 날것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나 초밥 같은 이 생선류의 경우에는 효소가 살아있어서
생선에 들어있는 효소 또 소화를 돕는 성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기생충, 세균 감염 이런 위험이 사실 같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면역력이 너무 약한 상태의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어느 정도 좀 면역력이 올라간 분들, 이런 암 환자분들의 경우만 좀 허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요리를 하실 때는 양념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소금, 간장, 된장 이런 발효 조미료는 좋습니다. 화학 조미료, MSG, 인공 향료 같은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늘, 생강, 파,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성분에 좋은 항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은 항암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또 이것들과 채소를 같이 먹을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과 황화합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해독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마늘, 생강, 파, 양파를 주의해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자체의 성분은 좋으나 간의 기능이 너무 지나치게 손상이 돼서 열이 발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간열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높아 있는 분들, 열이 너무 위로 올라오는 분들은 이런 마늘 같은 성분들이 더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간 기능의 상태에 따라서 같이 필요하신 경우에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이 건강해지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간이 건강해지면 사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매우 좋아지게 되겠죠. 역전하게 됩니다. 먼저 독소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간의 해독 능력이 회복이 되면 혈액이 맑아지게 되겠죠. 이 혈액이 맑아지기 때문에 염증도 줄어듭니다. 만성 염증들이 가라앉게 되면 면역 세포들이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쉴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은 면역 세포, 휴식을 한 면역 세포는 자기 기능을 다 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쿠퍼 세포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과활성화된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가 있을 때 필요한 상황에서만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조용히 몸속에 있는 독소들 또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간의 염증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간 세포가 잘 재생이 되겠죠. 새로운 이 간 세포가 잘 만들어지면 이 간의 해독 능력도 늘어나고 해독 효소도 늘어나고 면역 단백질 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되니까 혈액이 맑아진 상태에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면 사실 모든 장기가 다 같이 좋아지게 되겠죠. 깨끗한 혈액이 이제 뇌로 가고 심장으로 가고 폐와 신장으로 잘 공급이 됩니다. 혈액을 통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거죠. 산소, 영양소 공급.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니까 세포들이 문제가 없게 되죠. 활력을 되찾고 자기 역할들을 잘 수행을 합니다. 세포 재생도 잘 되고 특히 면역 세포들이 크게 좋아집니다. 독소가 없으니까 몸 전체가 정말 작은 일처리들만 해도 되니까 몸 전체의 기능이 좋아지게 되죠. NK세포도 당연히 좋아지게 되겠죠. 암세포를 잘 감시하고 발견하고 또 공격하고 제거하는 이런 기능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T세포 같은 면역세포도 잘 작동을 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찾아내고 바이러스도 제거하고 또 기억 면역이 올라가면서 다음에 만들어낸 이 항체 생산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B세포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T세포의 명령을 받아서 항체를 생산하는데요. 항체 생산하는 이런 일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도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또 장, 간, 순환도 굉장히 바로 정상화가 되겠죠. 간이 건강하면 일단 장에서 독소가 올라오는 것들을 잘 제거를 합니다. 또 독소가 또 줄어들고 장도 좋아지기 때문에 장내 환경도 좋아지죠. 장 점막도 복구가 되고 장내 미생물도 유해균, 유익균의 비율들이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또 이것이 직접적으로 또 면역 세포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의 70%를 담당하는 면역력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몸 전체의 면역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식사로 바꾸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단순한 식사의 원칙은 한 끼에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단순하게 먹는 식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만 드셔도 사실 무방해요. 우리가 하루 2번 또는 3번 식사를 하잖아요.
그 한 번에 하나의 종류만 먹는 것이 사실 가장 이상적인 식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 두세 개, 바나나 두세 개, 어떤 분은 바나나 5개 이상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오렌지 서너 개 이렇게 먹는 것을 아주 가장 단순한 이 식사, 특히 과일 식사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과일만 드시게 되면 정말 이 소화가 너무 편하거든요. 1시간 이내에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소화가 다 되고 영양소가 흡수가 됩니다. 또 에너지원도 제공이 되죠. 또 위장, 췌장, 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만 충분히 공급을 해줍니다. 과일을 아침 식사로 하시게 되면 화장실도 잘 갈 뿐만 아니라 몸도 가벼워지고 피로도 줄어들고 또 머리가 맑아지는, 집중력도 올라가는 아주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다음 점심 식사를 할 경우에는 단순한 식사의 예시로 잡곡밥에 쌈채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잡곡밥에 나물 한두 종류 정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식을 한 경험도 있었는데요. 단식 후에는 보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보식을 잘 해야만 그동안 쉬었던 장기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요. 보식에 실패하면 단식은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요. 보식을 할 때 저의 식사가 잡곡밥에 나물 딱 한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100번 씹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소화기관이 지치고 힘들거나 이러지 않고 아주 속이 편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건강한 이 보식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심 식사를 만약에 지금 소화기관을 확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 소화기관이 매우 약해진 상태라면 제가 보식을 한 것처럼 현미 잡곡밥에 나물 한 종류 또는 쌈채소 한 종류 이렇게 드시는 것이 가장 단순한 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괜찮은 분들은 3가지 정도의 나물과 또 샐러드를 같이 드시고 발효가 잘 된 어떤 저염 된장이나 발효 콩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곁들이신다면 소화가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현미의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현미 먹으면 저는 소화가 안 돼요. 현미 먹고 너무 속이 힘들어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현미의 껍질이 아무래도 백미에 비해서 좀 더 단단하고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좀 귀리나 보리를 좀 같이 섞어서 혈당을 좀 낮추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현미를 발화 현미를 사용하시거나 7분도미 정도로 좀 깎아낸 현미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현미가 너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저는 꼭 절대적으로 드시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콩이나 귀리나 보리를 더 넣어서 부족한 식이섬유와 또 당지수가 낮은 이런 조합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식사의 경우는 정말 또 한두 종류로 또 가볍게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익힌 채소와 두부나 콩 요리를 같이 드시면 충분한 단백질 공급도 되고 더 신선한 채소의 영양소를 잘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소화력이 정말 약한 분들은 생채소를 드시면 가스가 차고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채소가 좋다고 하니까 계속 그 생채소를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익힌 채소를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단호박과 채소를 좀 갈아서 단호박이나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좀 잘 갈아가지고 끓여서 단호박 스프처럼 퓨레처럼 좀 진하게 드시는 것도 상당히 소화기관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녁도 한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드실 경우 우리 몸은 또 밤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밤에 회복에 굉장히 좋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밤 시간에 만약에 저녁을 또 많이 드셔서 늦게까지 소화시키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몸의 이 소화기관들이 거의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소화의 에너지를 우리 몸 전체가 60%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녁 식사도 간단하게 드시고 또 아침과 점심도 단순한 식사를 하신다면 몸 전체의 이 소화기관들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녁의 경우에는 꼭 반드시 7시 전까지 식사를 다 마치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단순한 식사, 어떤 것을 먹는 게 좋을까요? 단순한 식사에 있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원물을 섭취한다고 하죠. 현미, 통곡물, 생채소, 생과일처럼
이 자연 그대로가 첫 번째로는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열을 가하면 이 효소라는 것은 42도가 넘어가면 그 활성이 깨집니다. 60도를 넘어가면 완전히 활성이 깨져서 효소라는 것은 이제 거의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연 그대로 특히 생과일 또 가능한 한 만큼의 생채소를 드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뭐 현미까지 모든 통곡물까지 다 날 것으로는 먹긴 어려워요. 때로는 이 곡물이나 콩류의 경우는 익혀서 그 겉에 있는 독소들을 또 제거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 채소라 할지라도 너무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가스 차는 분들은 찜 채소로 또 익힌 채소로 볶은 채소로 익혀 드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 가능한 한 최소한의 요리를 하시는 것 추천을 드려요. 너무 많은 양념들, 너무 굽고 튀기고 하는 것들은 좀 삼가하시고 그냥 찌거나 삶는 정도, 양념도 소금이나 후추 정도의 단순한 양념을 추천을 드립니다. 굽고 튀기는 과정에서는 발암 물질이 생기거든요. 아크릴아마이드나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것들이 생겨서 몸 전체에 또 염증 물질, 발암 물질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또 단순한 식사의 원칙은 식물성 위주의 식사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정말 소화 과정에서 많은 대사 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같은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 고기로 만든 가공육은 1급 발암 물질이 되고요. 붉은색 고기 또한 2급 발암 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들의 경우 또 특히 보충제까지 드시고 닭가슴살 많이 드시면서 몸을 만드는 헬스 업계 건강 종사자들이 통풍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단백질 대사산물의 노폐물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소화효소가 동물성 단백질을 100% 다 소화시키지 못해요. 반대로 이 식물성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효소가 다 소화를 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아주 잘 되고 독소도 거의 만들지 않는 식사가 됩니다. 콩에는 정말 단백질이 많은 걸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단백질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고 항암 성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를 드신다거나 렌틸콩, 낫또 같은 발효콩, 견과류 섭취, 다양한 콩 종류들만으로도 사람에게 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결핍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채식주의자들이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 없거든요. 심지어 채식 보디빌더들도 있고 육식을 같이 하다가 채식하면서 운동하는 그런 운동 전문가들 또한 채식을 했을 때 에너지를 더 많이 낸다라는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동물성 단백질 섭취 때문에 염증이 더 많고 또 다양한 대사 찌꺼기가 더 많아서 독소가 더 많은 상태의 몸을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 한국인의 건강을 망치는 식사 무엇인가요? 복잡한 식사는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완전 소화가 되지 않고 찌꺼기가 많은 독소 식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식사 대신 단순한 식사를 지향해야만 우리가 완전 소화 또 영양 섭취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식사를 하면 한번 드실 때 밥도 드시고 국도 드시고 십첩반상 갈비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위장이 일단 소화기관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왜냐면 이런 동시에 다양하게 드시는 음식들은 각각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음식마다 소화 시간도 다 다릅니다. 과일은 30분 정도면 소화가 되는데 여기 고기 드시고 또 밥도 드시고 여러 반찬을 드시고 또 과일을 이후에 식후에 드시게 되면 소화 시간이 무려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때로는 9시간까지 많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탄단지 복잡하게 섞이게 되면 소화효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음식과 소화 분해가 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패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썩으면 독소가 생깁니다. 특히 육류를 섭취할 때는 육류가 강한 산성 환경에서 잘 소화가 되기 때문에 강한 산성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위는 위액을 분비해서 pH를 1에서 2로 굉장히 낮추게 되죠. 이렇게 산이 강한 환경에서 육류는 잘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육식동물인 사자, 호랑이나 또는 잡식성인 강아지의 경우에는 사람보다 위산이 4배 이상 더 강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때는 약 알칼리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아밀라제는 소화 효소가 약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약 알칼리성 환경에서 잘 소화가 되죠. 그런데 육류 섭취하시고 또 밥을 드시게 되면 이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게 되죠. 소화액이 서로 어중간한 중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소화 효소를 제대로, 소화 효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음식물들은 대장으로 가서 부패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소화가 안 된 상태의 악취가 나는 방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부패 과정에서 인돌, 스카톨, 암모니아, 페놀 이런 다양한 독성 물질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독소들이 적은 양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양일 경우 장벽을 통해서 또 혈액으로 흡수되고 간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럼 간은 어때요? 또 이 독소들을 해독하느라고 과부하가 걸리겠죠. 또 간이 지치게 되고 지치면 해독 능력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독소가 또 몸으로 퍼지게 되고 몸에 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은 또 암의 환경이 되는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또 이렇게 이 섞인 음식을 먹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공식품, 첨가물들, 인공 조미료, 다양한 양념들이 더해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다양한 화학 이 첨가물들은 우리 몸이 인식 못하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킵니다. 또 면역계에서는 이 물질을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간에서 해독을 많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면역 처리를 해야만 하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세포 균형을 위해 꼭 먹어야 할 음식은 뭔가요? 네, 세포의 균형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섭취하기 쉬운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바로 여기 이 음식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 또 이런 나트륨의 균형을 맞춰주는 세포 내과 외액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칼륨의 경우에는 몸에 쌓여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좀 부종이 심한 분들, 나트륨 섭취를 습관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칼륨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신장에서는 이 칼륨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나트륨을 소변으로 더 많이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에는 칼륨이 좀 많이 들어있잖아요. 특별히 신장 투석을 할 정도로 신장이 망가지지 않은 분들 외에는 평소 충분하게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무려 400mg 넘게 칼륨이 들어있고요. 아보카도에는 1000mg이 넘습니다. 고구마, 감자, 토마토, 시금치, 각종 양배추, 브로콜리, 모든 이 녹황색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든 채소든 식물성 식사를 하시게 되면 세포 안과 밖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세포 안에 칼륨 농도가 올라가면서 세포막 전이가 정상화가 됩니다. 세포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활발하게 분열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도 ATP를 잘 생산하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성장 분열 횟수를 조절하는데요. 암세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차단이 됩니다. 세포가 점점 정상화가 되면서 면역세포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애초에 사라지게 되죠. 실제 많은 연구에서도 칼륨 섭취가 많은 사람들, 식물 섭취를 자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암 발생의 위험이 낮다라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식도암 같은 소화기 암의 발생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칼륨 섭취, 특히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식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암 환자에게 과일을 강력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 9가지라는 것을 이제 9대 영양소로 표현을 하자면 이 9대 영양소가 과연 다 들어있는 음식이 있을까? 바로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대 영양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추가적으로 2대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식이섬유까지 이 6대 영양소는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하는 영양소죠. 그 외에 이 3가지 영양소는 꼭 필요한데 지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 3가지 영양소를 덧붙이면 이제 물,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그리고 효소입니다. 근데 이 9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음식, 물론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 식품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이렇게 왜 과일에 구두 영양소가 다 들어있을까? 일단 가공한 음식과의 차이에서 비교해 본다면 바로 자연의 산물은 수백만에 걸쳐서 완벽한 이 조합을 만들어낸다. 자연의 질서는 과학을 초월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몸도 수천만 년 동안 과일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일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과일을 탄수화물 음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바로 당분 때문입니다. 이 당분은 자연당이죠. 정제한 가공당이 아니고 자연의 복합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도당과 과당과 자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포도당은 우리 몸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에너지원이 되고요. 특히 뇌세포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뇌는 전체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포도당의 20%를 바로 뇌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이 포도당이 흡수가 되어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피로도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정제된 당분과는 아예 다릅니다. 과일당을 정말 오해하시는데 정제된 당분에 없는 식이섬유가 같이 있잖아요. 또 수분이 있고 다양한 파이토케미컬 같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뚝 떨어지는 저혈당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과일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갔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분이니까 혈당이 올라가나 중요한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냐 일으키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비타민입니다. 과일은 정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죠.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계속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생겨요. 특히 세포 안과 밖에 다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바로 비타민 C, 과일에 들어있는 이 영양소는 세포 속에 있는 이 활성산소까지 같이 제거하기 때문에 세포 속의 DNA, 망가질 수 있는 DNA도 망가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하루 100mg을 권장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정말 과일 하나 섭취하는 것 매우 중요한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소가 또 비타민 A가 있는데요. 비타민 A는 세포막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시력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세포 재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E의 경우에는 세포막에 있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용성 항산화 비타민 성분이 바로 세포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이 산화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비타민 E가 풍부한 과일들, 아보카도 같은 지용성, 기름이 있는 그런 과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엽산 같은 비타민의 경우에는 DNA 합성에 필수적이고 세포 분해를 돕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꼭 먹어야 되는 비타민으로 추천을 하고 있죠. 또 엽산과 비타민 B6, B12는 혈관의 동맥경화를 막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호모시스텐을 줄여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미네랄입니다. 제가 과일의 수분은 고급 수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린 과일을 먹을 경우에는 사실 고급 수분을 다 날리고 이 과육만 먹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운 이 과일 섭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은 일반 맹물이 아니죠. 그 안에는 충분한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분, 아연 다양한 미네랄들이 있고요. 여기서도 아까 그 칼륨이라는 거 세포 내과 외액에 전해질 균형을 맞춰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칼륨이 풍부한 미네랄이 풍부한 이 과일을 먹는 것은 전해질 균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보조 효소 영양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DNA를 복구하고 근육 이완 이런 데 있어서도 매우 필수적인 영양소고요. 이 마그네슘은 바나나나 아보카도, 무화과 같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선정한 6대 6번째 영양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말 그대로 물에 녹는 것,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 것. 우리가 거친 잡곡의 그 껍질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또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도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과일의 식이섬유의 특징은 수용성 식이섬유도 많고 또 불용성 식이섬유도 같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요. 현미나 어떤 콩 껍질이나 또 채소에만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만 가지고는 장 건강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꼭 필요한데 그 이유는 장에서 젤처럼 변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장내 건강한 이 배변 활동들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장내 환경에 있어서도 면역력의 70%를 장이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네, 바로 이 장 면역력을 위해서도 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과일의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저는 너무나 꼭 필요하다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불용성 식이섬유, 이거는 과일에도 있고 잡곡이나 채소에도 있습니다.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도 되지만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또 중금속을 흡착시키고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또 변비를 막아주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같은 걸 흡착해서 장벽에 닿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영양소는 바로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우리는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제약회사나 기능성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그것을 추출해가지고 따로 또 먹기도 합니다. 근데 과일 하나도 안 먹고 그런 보충제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먼저는 가장 자연의 상태, 추출한 것도 결국 자연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자연의 상태, 특히 과일 그대로를 섭취하는 것을 더 먼저 1순위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이 식물 영양소는 사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는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 다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밝혀낸 것들이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체리, 포도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인데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특히 색깔이 이제 진할수록 보라색, 빨강색, 노란색, 이게 진할수록 항산화 정도가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런 성분들은 세포막에서도 세포 내에서 몸 전체에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항염, 항암 성분까지도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도 비염이나 기관지나 폐 쪽에 이런 쪽에 있어서 항산화 역할을 매우 크게 하기 때문에 사과와 또 사과에 퀘르세틴을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염이나 또 폐 쪽, 기관지 쪽에 천식 같은 이런 질병들을 굉장히 많이 완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노란색, 주황색 이런 것들은 카로틴 계열의 베타카로틴이라고 알려진 카로틴 계열의 항산화 영양소인데요. 역시 항염 효과,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 또 피부에도 좋은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효소입니다. 효소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 식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촉매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만 효소의 활성이 있는 상태예요. 과일은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과일을 끓이거나 말리지 않는 이상 수분이 있는 그 과일을 그대로 먹게 되면 살아있는 효소를 많이 섭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효소는 우리 몸에서도 소화 효소도 있고 대사 효소도 있고 잠재 효소, 원형의 효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일 효소를 섭취하게 되면 일단 소화 대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몸의 소화 효소를 분비할 필요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일의 소화효소로도 많이 알려진 게 이미 있죠. 뭐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파파야의 파파인 같은 거, 키위의 액티니딘 같은 것은 이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로 소화작용을 크게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라는 것은 음식으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내 몸에서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효소 생산량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을 오랫동안 건강을 미리 지키고 싶다거나 또는 병이 있다거나 또 약간 이제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식품을 통해서 효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과일을 통으로 섭취하는 것, 과일 섭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물입니다. 과일의 거의 80% 90%는 다 물이에요. 과일은 그래서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아주 낮은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뭐 고칼로리 막 제거하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과일은 항상 살찐다라고 하시겠지만 과일 섭취하시면 살이 아주 잘 빠집니다. 그런데 이 과일에 들어있는 이 물 자체가 미네랄과 비타민, 당분까지 녹아있는 아주 고급 수분입니다. 세포막으로 잘 통과하고 세포에 잘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수박이나 오렌지나 자몽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은 여름철 더운 날에 최고의 수분 보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단백질과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일에 단백질이 많을까요? 많지는 않긴 합니다. 하지만 이 과일을 구성하는 전체를 봤을 때 이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 과일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9대 영양소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어떤 과일의 경우에는 지방이 많죠. 아보카도 같은 과일들은 또 비타민 E 같은 자연 필수 지방이 많습니다. 단백질과 지방도 1%, 2%, 아보카도의 경우는 지방이 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좀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정말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효소, 파이토케미컬, 수분까지 또 식이섬유 이렇게 9대 영양소가 너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음식은 과일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과일에 9대 영양소,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과일과 함께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할 수 있는 또 다른 식물성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20% 30%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과일과 함께 견과류, 전체적인 표현은 제가 열매 식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과일과 함께 견과류 이런 열매 식사를 하게 되면 9대 영양소를 정말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9대 영양소가 과일과 함께 이 견과류 열매까지 함께 포함을 시킨다면 정말 자연스럽게 또 조화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제, 보충제, 어떤 기능성 식품들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정 상황에서 염증이 많은 상황, 암 환자 상황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일반인들이 또 일반 식사 또 어떤 암 환자 식사를 할지라도 일단은 자연에 살아있는 그 상태의 과일 섭취를 꼭 하루에 식사 중에 꼭 같이 하셔서 우리 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조화로운 건강에 이 9대 영양소를 꼭 같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은 정말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몇 그램 몇 그램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보다 자연의 우리 몸도 자연 또 자연의 산물인 식물성 음식들을 통해서 가장 조화로운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정말 위대한 그런 조합과 그런 질서들을 꼭 활용을 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